많은 젊은이들이 모델이 되고 싶어한다. 명예와 부를 차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화려한 꿈은 비극으로 끝나기 십상이다. 1947년 1월 15일 비버리 힐즈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두 동강이 나서 피가 완전히 빠져나간 여자 시체가 발견된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트 쇼트, 별명 블랙 다리아. 처음엔 웨이트레스와 모델로 일했지만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가 되자 쇼트는 어쩔 수 없이 매춘부로 전락했다. 40명이 넘는 남자들이 자기가 죽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쇼트와 만나왔던 25살의 외판한 로버트 맨니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용의자가 아니었다. 술김에 쇼트를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육군 상병 조셉 두메이스가 경찰의 유력한 용의자였다. 두메이스는 피해망상으로 군에서 퇴역당한 남자였다. 며칠 후 쇼트의 피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익명의 편지들이 로스앤젤레스 이그제미너지에 배달됐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쇼트의 살해범으로 기소된 사람은 없었다. 쇼트의 죽음은 지금도 많은 부분이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스타를 꿈꾸다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세 사건을 소개한다. 첫 번째 사건, 성적으로 장애가 있는 남자가 젊은 여성들을 고문하고 살해했다. 두 번째 사건은 미국 최고 부자 중 한 사람의 정부가 동거하던 남자 애인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차 광고 촬영을 하던 모델이 피살된 사건이다. (1957년 12월 29일) 개를 산책시키러 나왔던 목장 인부가 로스앤젤레스에서 210km 떨어져 있는 60번 고속도로 인근 사막에서 반쯤 묻혀있는 유골을 발견했다. 유골은 5달 전에 실종된 19살의 사진 모델 주디 앤 덜로 밝혀졌다. 처음엔 사인을 규명하기가 불가능했다. 8월 1일 오후 자니 글린이란 사진작가를 만난다며 자신의 할리우드 아파트를 나간 후에 덜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밤이 늦어도 덜이 안 돌아오자 룸메이트가 경찰에 전화해서 사진작가의 인상착의를 설명했다. 경찰은 선셋 거리를 집중해서 조사했다. 몇몇 남자들에게 글린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쓸만한 소득이 없었다. 24시간이 지났는데도 경찰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아름답고 젊은 모델은 헐리우드의 실종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자니 글린이란 사진작가를 아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 경찰은 그 남자가 주디 앤 덜을 납치했다고 생각했지만 추적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7달 후인 1958년 3월 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또 다른 젊은 여성이 실종됐다. 이름 셜리 브리지포드, 나이는 24. 그 전날 소개팅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7월 말 24살의 스티퍼 겸 누드 모델인 루스 머카더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자기 아파트에서 사라졌다. 경찰은 연쇄 납치범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확신했다. 납치범이 사진작가로 위장해서 젊은 여성들을 노리고 있다는 게 경찰의 생각이었다. 할리우드에서는 성공하고 싶어하는 순진하고 젊은 여성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들은 모델을 성공의 발판으로 생각했다. 미인 선발대회 출신 여성들도 많았다. 대부분 할리우드에만 오면 명예와 부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중 대다수가 콜골이 돼 거리를 배회하거나 싸구려 누드 모델로 전락하곤 했다. 스타를 향한 빛나는 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그라든다. 유명 스타가 돼 보도블럭에 이름이 새겨지는 꿈은 꿈으로 끝날 뿐이다. (1958년 10월 27일) 밤 고속도로 순찰 경관이 오토바이를 타고 로스앤젤레스에서 56km 거리에 있는 터스틴이란 작은 마을 근처의 어두운 거리에 접어들었다. 전조등이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모습을 비췄다. 로레인 버질이 총을 겨눈 채 물러나며 소리쳤다.
이 남자는 살인자예요. 저를 강간하려고 했어요. 남자가 여자한테서 총을 빼앗으려 했지만 여자는 넓적다리에 총을 맞으면서도 총을 놓지 않았다. 남자는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남자와 여자는 산타애나 경찰서로 이송됐다. 남자의 이름은 하비 글래트맨.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30살의 TV 수리공이었다. 글래트맨의 작은 방갈로에 도착한 경찰은 그곳이 7월에 실종된 후 아직 행방이 묘연한 모델 루스 머카도의 아파트에서 가깝다는 걸 알게 됐다. 경찰이 처음 찾아낸 물건 중엔 주디 앤 덜의 사진도 있었다. 덜은 입에 재갈까지 물려 있었다. 젊은 여자들의 비슷한 사진이 여러 장 있었는데 헐거벗은 여자들도 있었다. 그 중에 루스 머카도도 있었다. 머카도의 사진은 사막 어딘가에서 찍힌 게 분명했다. 세 번째 실종자 셜리 브리치포드의 사진도 있었다. 소개팅에 나갔다가 사라진 브리치포드 사진 외에 표지에 여자들이 몸을 묶으라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디텍티브란 잡지도 발견됐다. 글래트맨은 처음엔 실종된 여자들을 모른다고 잡아댔다. 그러나 그의 설명에 일관성이 없자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했다. 거짓말 탐지기는 글래트맨의 초조함을 잡아냈고 몇 분 되지 않아 그는 세 여자를 전부 죽였다고 자백했다. 그는 소름 끼치는 얘기를 신이 나서 털어놨다. 그는 형사들을 사막으로 안내해서 여자 셋을 강간하고 목 졸라 죽인 후에 벌인 범행을 재현해 보여줬다. 글래트맨은 머카도와 브리치포드의 시신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했다. 실제로 희생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즐겼다고 수사관들에게 말했다. 사진작가처럼 행세하니까 젊은 여성들이 너무 쉽게 넘어오더라는 말도 했다. 글래트맨의 실감나는 범행 얘기를 들으면서 LA 강력반 수사관들까지도 속이 불편했다. 글래트맨은 덴버에서 태어났고 자랐다. 그는 10대 후반에 뉴욕으로 이사했다. 정력도 부족하고 매력도 없었던 그는 커져만 가는 여자들에 대한 혐오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총으로 위협하고 강도짓을 했다. 그러다 결국 체포돼 싱싱교도소에서 5년을 복역했다. 1957년에 글래트맨은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해서 TV 수리공으로 일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로스앤젤레스라는 대도시에서 글래트맨은 이름 없는 존재였다. 여자와 제대로 사귄 적이 없었던 그는 여자를 욕정 해소 대상 정도로만 여겼다. 글래트맨 재판은 1958년 11월에 시작됐다. 그는 3건의 살인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느니 차라리 죽겠다며 항소를 포기했다. 이듬해 9월 18일 글래트맨은 바라던 대로 샌 퀸틴 교도소 가스실로 끌려갔다. 어쩌면 살해된 여자들도 사진작가라고 소개한 글래트맨의 말을 믿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야망에 눈이 멀어 살인자의 품에 순순히 안겼던 것이다. 글래트맨의 사건이 끝난 후 25년 후 헐리우드 아파트에서 젊은 여성의 사체가 발견됐다. 미국 최고 부자 중 한 사람의 정부였던 그 여자는 마약 중독자로 생을 마감했다. 1983년 7월 7일 헐리우드 북쪽의 한 아파트, 피가 낭자한 침실에서 젊은 여성의 시체가 발견됐다. 여자는 야구 방망이에 맞아 죽어 있었다. 살인 무기는 가까운 곳에 놓여 있었다. 여자의 이름은 비키 모건. 죽기 몇 년 전만 해도 호사를 누리며 살았던 30살의 눈부신 미인이었다. 같은 날 새벽 3시 40분에 한 남자가 노스 할리우드 경찰서에 걸어들어가 당직 경사에게 자기가 모건을 죽였다고 말했다. 경찰들이 그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사실이었다. 남자 이름은 마빈 펜코스트, 33살. 3년 동안 모건과 동거해온 사이였다. 두 사람은 돈 때문에 싸웠다고 댄 쿠크 경사는 말했다. Actually rose out of some financial problems that they were having. He waited until she went to sleep and then hit her with a baseball bat. 모건은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밀린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사건 다음 날 아파트에서 쫓겨날 처지였기 때문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건은 한 달 용돈이 18,000달러나 됐고 비싼 스포츠카를 몰고 다녔다. 그녀가 필요한 돈은 유명한 백화점 재벌 알프레드 블루밍데일 주머니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 블루밍데일이 1982년 8월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모건의 장례식은 포레스트 론 뮤지에서 치러졌다. 하지만 시신은 없고 재단 위에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경찰이 시신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같은 시간 모건의 친구인 로버트 스타인버그 변호사가 블루밍데일과 미국의 고위 정부 인사들이 모건과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찍은 비디오 테이프가 있다고 주장했다. 블루밍데일과 그의 아내 베시는 레이건 전 대통령 부처와 가까운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테이프가 공개되면 블루밍데일 집안 사람들을 자주 초대했던 백악관도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 있었다. 하지만 스타인버그는 24시간 동안 매스 집중 조명을 받은 후 자기 사무실에 있던 그 테이프를 도둑맞았다고 말했다. 그리곤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 일이 허슬러지 출판인 레리 플랜트의 관심을 끌었다. 플랜트는 스타인버그에게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He told me we had a deal. We made an appointment for 11:30 this morning at my house in Bel Air to view the tapes. He did not show up. 그런 테이프가 정말로 존재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스타인버그는 법정에 출두해서 설명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들면서 입을 다물었다. 스타인버그는 결국 허위 절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키 모건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모델 일을 찾기 시작한 건 겨우 16살 때였다. 일자리는 없었고 사는 건 고난의 연속이었다. 다음 해 모건은 선셋대로 레스토랑 앞에서 53살의 알프레드 블루밍데일의 눈에 띄었다. 블루밍데일은 모건을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들어가 아름답다고 칭찬하며 $8,000짜리 수표를 끊어주었다. 그리고 얼마 후 블루밍데일은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고급 주택까지 마련해 주었다. 그는 성행위의 대가로 모건에게 돈과 선물을 주었다. 블루밍데일은 1982년에 사망할 때까지 12년 동안 모건을 부양했지만 유산은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 모건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모아놓은 돈도 없었다. 블루밍데일의 미망인 베시는 즉시 그동안 살던 집에서 모건을 쫓아냈다. 필사적이 된 모건은 블루밍데일 집안을 상대로 $10,000만 소송을 걸었다. 판사는 모건이 돈을 많이 받은 정부에 불과했다며 기각했다. 모건은 오랜 친구인 마빈 펜코스트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모건과 펜코스트는 1979년에 로스앤젤레스의 마약 중독자 갱생센터에서 처음 만났다. 1983년 7월 펜코스트는 모건의 집으로 이사했다. 모건은 3주 후면 아파트에서 쫓겨날 처지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펜코스트는 모건의 끊임없는 불평불만과 자기 연민을 견딜 수 없게 됐다. 모건이 자기를 노예 취급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결국 7월 7일 새벽 그는 모건을 죽이고 말았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펜코스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아서 베런스 변호사는 펜코스트가 처해진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I do not think Mr. Pancoast was responsible for his actions on the night of the homicide, and I am not sure myself how competent he is to meaningfully assist me in the preparation of his defense at this time. 재판은 1984년 5월에 시작됐다. 펜코스트는 처음엔 자기가 모건을 죽였다고 자백했었지만 나중엔 정신 이상을 이유로 들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 내내 더없이 침착했지만 증언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9월 14일 5시간의 스코어 배심원들은 펜코스트에게 1급 살인죄를 편결했다. 펜코스트의 변호인은 편결을 인정하지 않았다. Marvin is devastated. Marvin still protests that he did not kill Vicki Morgan. 펜코스트는 종신형을 언도받았다. 그는 감옥으로 가면서도 자기가 음모에 억울하게 희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0년 후 경찰이 어느 젊은 모델의 실종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 할리우드에 있는 한 사진작가의 집을 찾았다. 경찰이 도착하자 그는 자살을 기도했다. 1995년 11월 말,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캘리포니아의 드넓은 앤젤레스 국립공원을 수색했다. 그 전주에 실종된 젊은 여성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다. 실종자는 27살의 매력적인 사진 모델 린다 소백이었다. 소백도 딸을 찾는 작업에 참여했다. 그는 딸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린다 소백의 차는 로스앤젤레스 근처 허모사 비치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 몇 분 거리에 있는 레스토랑 주차장에 버려져 있었다. 소백은 38살의 찰스 레스본과 사진을 찍으러 나갔다고 했다. 경찰이 레스본을 찾아냈다. 한편 소백의 가족과 친구들은 소백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계속했다. 소백의 아버지는 곧 딸을 찾을 거라고 믿었다. 불행히도 사건을 맡은 경찰관에겐 그런 믿음이 없었다. I have reason to believe that Linda Sobek may be the victim of a homicide. 레스본은 경찰에게 사막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차로 소백을 치어서 죽였다고 말했다. 그래서 시체를 앤젤레스 국립공원에 숨겼다고 했다. 레스본은 그 장소로 경찰을 안내했다. 경찰은 금방 소백의 시신을 찾아냈다. 시신은 땅이 조금 파인 채 석판으로 덮여져 있었다. 소백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레스본은 처음 살인 혐의로 기소됐을 때 구금됐던 남자 교도소에 갇힌 채 감시를 받았다. 레스본은 소백의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하면서 소백의 죽음은 비극적인 사고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교회에서 추모식이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은 소백의 죽음이 레스본의 주장처럼 사고사였기를 빌었다. Want her back, and we know we can't have her. She's in heaven, and that's where God wanted her today. 그러나 로스앤젤레스 검시관들은 사고사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The injuries that she has on her person is not consistent with an automobile accident or trauma caused by an automobile. 소백의 장례식이 있던 12월 1일까지도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소백이 목 절려 죽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소백의 시신을 본 사람들 중에는 1년 전에 살해된 O.J. 심슨의 부인 니콜 심슨의 동생도 있었다. I feel like I know her. And it's just as tragic as it was ours. 한편 경찰은 레스본의 과거를 계속 수사했다. 경찰이 비슷한 의문사를 조사했는데 그중에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죽은 18세 소녀가 있었다. 레스본은 콜럼버스를 수차례 방문했었다. 수사관들은 그 사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길 바랬다. He's very mobile. I mean, he just went everywhere. And I guess the best thing I could say is we have to find out where he was when he was. 소백 가족의 변호사는 소백이 살해당했다는 소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I have no idea at this point in time, without the autopsy report being made available, as to how the asphyxiation was accomplished. 린다 소백은 인기 있는 사진 모델이었다. 로스앤젤레스 레이더스 팀의 치어리더였던 린다는 신선한 마스크와 활달한 성격 때문에 인기가 많았다. 실종되던 날, 소백은 룸메이트에게 척이라는 사진작가를 만나서 새로 나온 스포츠카 광고 사진을 찍을 거라고 말했다. 소백의 사진들과 자동차 대여 서류가 랜젤레스 국립공원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레스본의 범행을 확신했다. 1996년 9월 16일에 레스본 재판의 배심원 선정 작업이 시작됐다. 재판은 2주 후에 열렸다. 레스본은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사진을 찍기 위해 소백을 사막의 외진 지역으로 데려갔었다고 법정에서 말했다. 뉘우치는 기색도 별로 없었다. 두 사람은 좋은 광선을 찾기 위해 차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레스번은 술에 만취한 소백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소백 몸 위에 올라가 꼼짝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풀어졌는데 소백이 죽어 있었다는 얘기였다. 겁이 난 레스번은 앤젤레스 국립공원으로 차를 몰아서 소백을 땅에 묻었다. 11월 1일, 배심원들은 2시간도 안 돼 레스번이 유죄라고 판결했다. 소백의 어머니는 레스번에게 중죄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And please don't ever let him be free to do this to any other family. 레스번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언도받았다. 블린다 소백을 잔인하게 죽인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다. 모델이 되면 명예와 부가 보장된다고 믿는 젊은 여성들이 상상외로 많다. 그러나 현실은 장밋빛 꿈과 다르다. 하비 글래트맨은 사진작가 행세를 하면서 여자들 관심을 끈 다음 여자들을 죽였다. 마빈 펜코스트는 한때는 재벌의 정보로 모든 걸 가졌던 여자의 신세 한탄이 지겨워져서 야구 방망이로 여자를 죽였다. 그리고 찰스 레스번은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사진을 찍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여자를 죽였다. 성공의 발판으로 생각했다. 미인 선발대회 출신 여성들도 많았다. 대부분 할리우드에만 오면 명예와 부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중 대다수가 콜골이 돼 거리를 배회하거나 싸구려 누드 모델로 전락하곤 했다. 스타를 향한 빛나는 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그라든다. 유명 스타가 돼 보도블럭에 이름이 새겨지는 꿈은 꿈으로 끝날 뿐이다. (1958년 10월 27일) 밤 고속도로 순찰 경관이 오토바이를 타고 로스앤젤레스에서 56km 거리에 있는 터스틴이란 작은 마을 근처의 어두운 거리에 접어들었다. 전조등이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모습을 비췄다. 로레인 버질이 총을 겨눈 채 물러나며 소리쳤다. 이 남자는 살인자예요. 저를 강간하려고 했어요. 남자가 여자한테서 총을 빼앗으려 했지만 여자는 넓적다리에 총을 맞으면서도 총을 놓지 않았다. 남자는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남자와 여자는 산타에나 경찰서로 이송됐다. 남자의 이름은 하비 글래트맨.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30살의 TV 수리공이었다. 글래트맨의 작은 방갈로에 도착한 경찰은 그곳이 7월에 실종된 후 아직 행방이 묘연한 모델 루스 머카도의 아파트에서 가깝다는 걸 알게 됐다. 경찰이 처음 찾아낸 물건 중엔 주디 앤덜의 사진도 있었다. 덜은 입에 재갈까지 물려 있었다. 젊은 여자들의 비슷한 사진이 여러 장 있었는데 벌거벗은 여자들도 있었다. 그 중에 루스 머카도도 있었다. 머카도의 사진은 사막 어딘가에서 찍힌 게 분명했다. 많은 젊은이들이 모델이 되고 싶어한다. 명예와 부를 차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화려한 꿈은 비극으로 끝나기 십상이다. 1947년 1월 15일 비버리 힐즈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두 동강이 나서 피가 완전히 빠져나간 여자 시체가 발견된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트 쇼트, 별명 블랙 다리아. 처음엔 웨이트레스와 모델로 일했지만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가 되자 쇼트는 어쩔 수 없이 매춘부로 전락했다.
40명이 넘는 남자들이 자기가 죽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시오트와 만나왔던 25살의 외판한 로버트 맨니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용의자가 아니었다. 술김에 시오트를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육군 상병 조셉 두메이스가 경찰의 유력한 용의자였다. 두메이스는 피해망상으로 군에서 퇴역당한 남자였다. 며칠 후 시오트의 피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익명의 편지들이 로스앤젤레스 이그제미너지에 배달됐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시오트의 살해범으로 기소된 사람은 없었다. 시오트의 죽음은 지금도 많은 부분이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스타를 꿈꾸다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세 사건을 소개한다. 첫 번째 사건, 성적으로 장애가 있는 남자가 젊은 여성들을 고문하고 살해했다. 두 번째 사건은 미국 최고 부자 중 한 사람의 정부가 동거하던 남자 애인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차 광고 촬영을 하던 모델이 피살된 사건이다. 세 번째 실종자 셜리 브리지포드의 사진도 있었다. 소개팅에 나갔다가 사라진 브리지포드 사진 외에 표지에 여자들이 몸을 묶으라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디텍티브란 잡지도 발견됐다. 클래트맨은 처음엔 실종된 여자들을 모른다고 잡아댔다. 그러나 그의 설명에 일관성이 없자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했다. 거짓말 탐지기는 클래트맨의 초조함을 잡아냈고 몇 분 되지 않아 그는 세 여자를 전부 죽였다고 자백했다. 그는 소름 끼치는 얘기를 신이 나서 털어놨다. 그는 형사들을 사막으로 안내해서 여자 셋을 강간하고 목 졸라 죽인 후에 벌인 범행을 재현해 보여줬다. 클래트맨은 머카도와 브리지포드의 시신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했다. 실제로 희생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즐겼다고 수사관들에게 말했다. 사진작가처럼 행세하니까 젊은 여성들이 너무 쉽게 넘어오더라는 말도 했다. 클래트맨의 실감나는 범행 얘기를 들으면서 LA 강력반 수사관들까지도 속이 불편했다. 클래트맨은 덴버에서 태어났고 자랐다. 그는 10대 후반에 뉴욕으로 이사했다. 정력도 부족하고 매력도 없었던 그는 커져만 가는 여자들에 대한 혐오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총으로 위협하고 강도짓을 했다. 그러다 결국 체포돼 싱싱교도소에서 5년을 복역했다. 1957년에 클래트맨은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해서 TV 수리공으로 일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로스앤젤레스라는 대도시에서 클래트맨은 이름 없는 존재였다. 여자와 제대로 사귄 적이 없었던 그는 여자를 욕정해소됐다. 1957년 12월 29일 개를 산책시키러 나왔던 목장 인부가 로스앤젤레스에서 210km 떨어져 있는 60번 고속도로 인근 사막에서 반쯤 묻혀있는 유골을 발견했다. 유골은 5달 전에 실종된 19살의 사진 모델 주디 앤 덜로 밝혀졌다. 처음엔 사인을 규명하기가 불가능했다. 8월 1일 오후 자니 글린이란 사진작가를 만난다며 자신의 할리우드 아파트를 나간 후에 덜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밤이 늦어도 덜이 안 돌아오자 룸메이트가 경찰에 전화해서 사진작가의 인상착의를 설명했다. 경찰은 선셋 거리를 집중해서 조사했다. 몇몇 남자들에게 글린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쓸만한 소득이 없었다. 24시간이 지났는데도 경찰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아름답고 젊은 모델은 헐리우드의 실종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자니 글린이란 사진작가를 아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 경찰은 그 남자가 주디 앤 덜을 납치했다고 생각했지만 추적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7달 후인 1958년 3월 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또 다른 젊은 여성이 실종됐다. 이름 셜리 브리지포드, 나이는 24. 그 전날 소개팅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7월 말 24살의 스티퍼 겸 누드 모델인 루스 머카도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자기 아파트에서 사라졌다.
경찰은 연쇄 납치범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확신했다. 납치범이 사진작가로 위장해서 젊은 여성들을 노리고 있다는 게 경찰의 생각이었다. 할리우드에서는 성공하고 싶어하는 순진하고 젊은 여성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들은 모델을 성상 정도로만 여겼다. 글래트맨 재판은 1958년 11월에 시작됐다. 그는 3건의 살인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느니 차라리 죽겠다며 항소를 포기했다. 이듬해 9월 18일 글래트맨은 바라던 대로 샌 퀸틴 교도소 가스실로 끌려갔다. 어쩌면 살해된 여자들도 사진작가라고 소개한 글래트맨의 말을 믿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야망에 눈이 멀어 살인자의 품에 순순히 안겼던 것이다. 글래트맨의 사건이 끝난 후 25년 후 할리우드 아파트에서 젊은 여성의 사체가 발견됐다. 미국 최고 부자 중 한 사람의 정부였던 그 여자는 마약 중독자로 생을 마감했다. 1983년 7월 7일 할리우드 북쪽의 한 아파트. 피가 낭자한 침실에서 젊은 여성의 시체가 발견됐다. 여자는 야구 방망이에 맞아 죽어 있었다. 살인 무기는 가까운 곳에 놓여 있었다. 여자의 이름은 비키 모건. 죽기 몇 년 전만 해도 호사를 누리며 살았던 30살의 눈부신 미인이었다. 같은 날 새벽 3시 40분에 한 남자가 노스 할리우드 경찰서에 걸어들어가 당직 경사에게 자기가 모건을 죽였다고 말했다. 경찰들이 그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사실이었다. 남자 이름은 마빈 펜코스트, 33살. 3년 동안 모건과 동거해온 사이였다. 두 사람은 돈 때문에 싸웠다고 댄 쿠크 경사는 말했다. Actually rose out of some financial problems that they were having. He waited until she went to sleep and then hit her with a baseball bat. 모건은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밀린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사건 다음 날 아파트에서 쫓겨날 처지였기 때문이다. 불과 얼마 많은 젊은이들이 모델이 되고 싶어한다. 명예와 부를 차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화려한 꿈은 비극으로 끝나기 십상이다. 1947년 1월 15일 비버리 힐즈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두 동강이 나서 피가 완전히 빠져나간 여자 시체가 발견된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트 쇼트, 별명 블랙 다리아. 처음엔 웨이트레스와 모델로 일했지만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가 되자 쇼트는 어쩔 수 없이 매춘부로 전락했다. 40명이 넘는 남자들이 자기가 죽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쇼트와 만나왔던 25살의 외판한 로버트 맨니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용의자가 아니었다. 술김에 쇼트를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육군 상병 조셉 두메이스가 경찰의 유력한 용의자였다. 두메이스는 피해망상으로 군에서 퇴역당한 남자였다. 며칠 후 쇼트의 피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익명의 편지들이 로스앤젤레스 이그제미너지에 배달됐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쇼트의 살해범으로 기소된 사람은 없었다. 쇼트의 죽음은 지금도 많은 부분이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스타를 꿈꾸다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3사건을 소개한다. 첫 번째 사건, 성적으로 장애가 있는 남자가 젊은 여성들을 고문하고 살해했다. 두 번째 사건은 미국 최고 부자 중 한 사람의 정부가 동거하던 남자 애인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차 광고 촬영을 하던 모델이 피살된 사건이다. (1957년 12월 29일) 개를 산책시키러 나왔던 목장 인부가 로스앤젤레스에서 210km 떨어져 있는 60번 고속도로 인근 사막에서 반쯤 묻혀있는 유골을 발견했다. 유골은 5달 전에 실종된 19살의 사진 모델 주디 앤 덜로 밝혀졌다. 처음엔 사인을 규명하기가 불가능했다. 8월 1일 오후 자니 글린이란 사진작가를 만난다며 자신의 할리우드 아파트를 나간 후에 덜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밤이 늦어도 널이 안 돌아오자 룸메이트가 경찰에 전화해서 사진작가의 인상착의를 설명했다. 경찰은 선셋 거리를 집중해서 조사했다. 몇몇 남자들에게 끌린을 본 적이 있었다. 젊은 여자들의 비슷한 사진이 여러 장 있었는데 헐거벗은 여자들도 있었다. 그 중에 루스 머카더도 있었다. 머카더의 사진은 사막 어딘가에서 찍힌 게 분명했다. 세 번째 실종자 셜리 브리치포드의 사진도 있었다. 소개팅에 나갔다가 사라진 브리치포드 사진 외에 표지에 여자들이 몸을 묶으라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디텍티브란 잡지도 발견됐다. 클래트맨은 처음엔 실종된 여자들을 모른다고 잡아댔다. 그러나 그의 설명에 일관성이 없자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했다. 거짓말 탐지기는 클래트맨의 초조함을 잡아냈고 몇 분 되지 않아 그는 세 여자를 전부 죽였다고 자백했다. 그는 소름 끼치는 얘기를 신이 나서 털어놨다. 그는 형사들을 사막으로 안내해서 여자 셋을 강간하고 목 졸라 죽인 후에 벌인 범행을 재현해 보여줬다. 클래트맨은 머카도와 브리치포드의 시신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했다. 실제로 희생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즐겼다고 수사관들에게 말했다. 사진작가처럼 행세하니까 젊은 여성들이 너무 쉽게 넘어오더라는 말도 했다. 클래트맨의 실감나는 범행 얘기를 들으면서 LA 강력반 수사관들까지도 속이 불편했다. 클래트맨은 덴버에서 태어났고 자랐다. 그는 10대 후반에 뉴욕으로 이사했다. 정력도 부족하고 매력도 없었던 그는 커져만 가는 여자들에 대한 혐오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총으로 위협하고 강도짓을 했다. 그러다 결국 체포돼 싱싱교도소에서 5년을 복역했다. 1957년에 클래트맨은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해서 TV 수리공으로 일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로스앤젤레스라는 대도시에서 클래트맨은 이름 없는 존재였다. 여자와 제대로 사귄 적이 없었던 그는 여자를 욕정 해소 대상 정도로만 여겼다. 클래트맨 재판은 1958년 11월에 시작됐다. 그는 3건의 살인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느니 차라리 죽겠다며 항소를 포기했다. 이듬해 9월 18일 클래트맨은 바라던 대로 샌 퀸틴 교도소 가스실로 끌려갔다. 어쩌면 살해된 여자들도 사진작가라고 소개한 클래트맨의 말을 믿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야망에 눈이 멀어 살인자의 품에 순순히 안겼던 것이다. 클래트맨의 사건이 끝난 후 25년 후 할리우드 아파트에서 젊은 여성의 사체가 발견. 그런 테이프가 정말로 존재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스타인버그는 법정에 출두해서 설명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들면서 입을 다물었다. 스타인버그는 결국 허위 절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키 모건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모델 일을 찾기 시작한 건 겨우 16살 때였다. 일자리는 없었고 사는 건 고난의 연속이었다. 다음 해 모건은 선셋대로 레스토랑 앞에서 53살의 알프레드 블루밍데일의 눈에 띄었다. 블루밍데일은 모건을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들어가 아름답다고 칭찬하며 $8,000짜리 수표를 끊어주었다. 그리고 얼마 후 블루밍데일은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고급 주택까지 마련해 주었다. 그는 성행위의 대가로 모건에게 돈과 선물을 주었다. 블루밍데일은 1982년에 사망할 때까지 12년 동안 모건을 부양했지만 유산은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 모건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모아놓은 돈도 없었다. 블루밍데일의 미망인 배시는 즉시 그동안 살던 집에서 모건을 쫓아냈다. 필사적이 된 모건은 블루밍데일 집안을 상대로 $10,000만 소송을 걸었다. 판사는 모건이 돈을 많이 받은 정부에 불과했다며 기각했다. 모건은 오랜 친구인 마빈 펜코스트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모건과 펜코스트는 1979년에 로스앤젤레스의 마약 중독자 갱생센터에서 처음 만났다. 1983년 7월 펜코스트는 모건의 집으로 이사했다. 모건은 3주 후면 아파트에서 쫓겨날 처지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펜코스트는 모건의 끊임없는 불평불만과 자기 연민을 견딜 수 없게 됐다. 모건이 자기를 노예 취급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결국 7월 7일 새벽 그는 모건을 죽이고 말았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펜코스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아서 베런스 변호사는 펜코스트가 처해진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I do not think Mr. Pankos was responsible for his actions on the night of the homicide, and I am not sure myself how competent he is to meaningfully assist me in the preparation of his defense at this time. 재판은 1984년 5월에 시작됐다. 펜코스트는 처음엔 자기가 모건을 죽였다고 자백했었지만 나중엔 정신 이상을 이유로 들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 내내 더없이 침착했지만 증언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9월 14일 5시간의 스코어, 배시먼드는 펜코스트에게 1급 살인죄를 평결했다. 펜코스트의 변호인은 의견됐다. 미국 최고 부자 중 한 사람의 정부였던 그 여자는 마약 중독자로 생을 마감했다. 1983년 7월 7일 할리우드 북쪽의 한 아파트, 피가 낭자한 침실에서 젊은 여성의 시체가 발견됐다. 여자는 야구 방망이에 맞아 죽어 있었다. 살인 무기는 가까운 곳에 놓여 있었다. 여자의 이름은 비키 모건. 죽기 몇 년 전만 해도 호사를 누리며 살았던 30살의 눈부신 미인이었다. 같은 날 새벽 3시 40분에 한 남자가 노스 할리우드 경찰서에 걸어들어가 당직 경사에게 자기가 모건을 죽였다고 말했다. 경찰들이 그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사실이었다. 남자 이름은 마빈 펜코스트, 33살. 3년 동안 모건과 동거해온 사이였다. 두 사람은 돈 때문에 싸웠다고 댄 쿠크 경사는 말했다. Actually rose out of some financial problems that they were having. He waited until she went to sleep and then hit her with a baseball bat. 모건은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밀린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사건 다음 날 아파트에서 쫓겨날 처지였기 때문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건은 한 달 용돈이 $18,000나 됐고 비싼 스포츠카를 몰고 다녔다. 그녀가 필요한 돈은 유명한 백화점 재벌 알프레드 블루밍데일 주머니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 블루밍데일이 1982년 8월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모건의 장례식은 포레스트 론 뮤지에서 치러졌다. 하지만 시신은 없고 재단 위에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경찰이 시신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같은 시간 모건의 친구인 로버트 스타인버그 변호사가 블루밍데일과 미국의 고위 정부 인사들이 모건과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찍은 비디오 테이프가 있다고 주장했다. 블루밍데일과 그의 아내 베시는 레이건 전 대통령 부처와 가까운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테이프가 공개되면 블루밍데일 집안 사람들을 자주 초대했던 백악관도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 있었다. 하지만 스타인버그는 24시간 동안 매스 집중 조명을 받은 후 자기 사무실에 있던 그 테이프를 도둑맞았다고 말했다. 그리곤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 일이 허슬러지 출판인 레리 플랜트의 관심을 끌었다. 플랜트는 스타인버그에게 $100만 주겠다고 제안했다. He told me we had a deal. We made an appointment for 11:30 this morning at my house in Bel Air to view the tapes. He did not show up. 있느냐고 물었지만 쓸만한 소득이 없었다. 24시간이 지났는데도 경찰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아름답고 젊은 모델은 헐리우드의 실종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자니 글린이란 사진작가를 아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 경찰은 그 남자가 주디 앤 더를 납치했다고 생각했지만 추적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7달 후인 1958년 3월 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또 다른 젊은 여성이 실종됐다. 이름 셜리 브리지포드, 나이는 24. 그 전날 소개팅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7월 말 24살의 스티퍼 겸 누드 모델인 루스 머카도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자기 아파트에서 사라졌다. 경찰은 연쇄 납치범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확신했다. 납치범이 사진작가로 위장해서 젊은 여성들을 노리고 있다는 게 경찰의 생각이었다.
할리우드에서는 성공하고 싶어하는 순진하고 젊은 여성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들은 모델을 성공의 발판으로 생각했다. 미인 선발대회 출신 여성들도 많았다. 대부분 할리우드에만 오면 명예와 부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중 대다수가 콜골이 돼 거리를 배회하거나 싸구려 누드 모델로 전락하곤 했다. 스타를 향한 빛나는 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그라든다. 유명 스타가 돼 보도블럭에 이름이 새겨지는 꿈은 꿈으로 끝날 뿐이다. (1958년 10월 27일) 밤 고속도로 순찰 경관이 오토바이를 타고 로스앤젤레스에서 56km 거리에 있는 터스틴이란 작은 마을 근처의 어두운 거리에 접어들었다. 전조등이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모습을 비췄다. 로레인 버질이 총을 겨눈 채 물러나며 소리쳤다. 이 남자는 살인자예요. 저를 강간하려고 했어요. 남자가 여자한테서 총을 빼앗으려 했지만 여자는 넓적다리에 총을 맞으면서도 총을 놓지 않았다. 남자는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남자와 여자는 산타에나 경찰서로 이송됐다. 남자의 이름은 하비 글래트맨.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30살의 TV 수리공이었다. 글래트맨의 작은 방갈로에 도착한 경찰은 그곳이 7월에 실종된 후 아직 행방이 묘연한 모델 루스 머카도의 아파트에서 가깝다는 걸 알게 됐다. 경찰이 처음 찾아낸 물건 중엔 주디 앤 덜의 사진도 있었다. 덜은 입에 재갈까지 물려